네, 내란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여야는 폐기와 재표결을 주장하면서 전국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휴 이후 재개되는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재판관 기피 신청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박창원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특검법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재표결이 언제 될지도 궁금한데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특검 같은 경우는요, 계속적으로 여야 합의도 강조했지만 특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보충성, 예외성의 원칙을 계속적으로 얘기해 왔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특검이라고 하는 게 보면 우리 특별검사제인데 그것은 대규모의 어떤 권력형 비리가 벌어졌을 때, 그럴 때 대통령 권력에 의해서 그것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검찰에 수사를 맡겼는데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부실하고 대충해서 국민적 의혹이 남았을 때 특별검사제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 비상계엄이라든가 내란 혐의에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체포가 안 됐거나 구속이 안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고 지금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밑에 있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그때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구 지휘부들도 다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통해서 규명해야 될 의혹이 단 한 개라도 남아 있다면 특검을 해도 되지만 예. 지금 사실상 거의 특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수학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재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검찰에서 어느 정도 수사 끝나고 구속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특검의 명분이라든가 실익이 없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최고 수장을 우리가 법무부 장관으로 본다면 법무부 장관도 검찰에 가서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다 받았거든요. 이렇다면 사실 권력형 비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예. 단 한 점의 어떤 특검을 해야 될 명분이라든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 대해서 당연히 최상목 대행이 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저는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특검의 어떤 명분이 없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안철수 의원까지마저도 보면 일반 내란 특검에 그동안 찬성한 입장을 보여오고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도 어떤 찬성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안철수 의원마저도 이번에 어떤 민주당 측의 민주당의 특검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근거가나 어떤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저는 당연히 국회에서도 당연하게 부결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왜 이렇게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며 최상목 대행을 비판하는 거죠? 일단 최상목 대행이 결국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동안에 여야 합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얘기했고 그동안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내용을 이번 특검안 같은 경우에는 대폭 수용했잖아요. 헌법재판관 특검 임명에 대해서 대법원장 추천도 받아들였고 외환죄도 빼라고 해서 뺐고 선전선동도 뺐고 예. 인원도 줄이라고 해서 줄였고 기간도 줄이라고 해서 줄였습니다. 뭘 더 어떻게 내놔야 됩니까? 지금 문제 삼는 게 인지사건 조항인데 예. 인지사건 조항은 역대 특검에 다 들어있던 문항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 새롭게 알게 된 진실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하지 말라는 거잖아. 이거 빼라는 얘기는. 두 번째, 군이나 정보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 계엄 내란의 가장 큰 핵심은 군과 경찰을 동원한 계엄 내란이었습니다. 여기를 조사 안 하면 도대체 뭘 조사를 합니까? 결론은 지금 최상목 대행도 그렇고 합의를 해주고 있지 않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결국은 이번 계엄 내란에 대한 실질적 진실을 갖다가 밝힐 의지가 없다. 과거에는 여당 합의를 받아오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이 여당안을 대폭 수용하니까 이제는 재판 시작됐는데 재판에 집중합시다 이러면서 거부한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예. 실체적 진실 규명은 지금 현 대행 체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거 아니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재판 시작됐는데 무슨 의미 있냐 이렇게 분위기가 이미 흘렀기 때문에 예. 현 정부 내에서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실상 내란 특검은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이탈표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민주당 일단 특검 재표결 계획을 세웠지만 마찬가지로 이탈표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정치적 오기로 이 재의결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는요. 재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오히려 민주당 이탈표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범야권에서 192석이 나와야 되는데 192표가 나오지 않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이 역공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재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진 않을까. 하지만 저는 그냥 재결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홀딩하다가 그냥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예. 어차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생각보다 탄핵에 대한 심판이 뭐 8차 변론까지 진행되면서 상당히 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란 특검까지 가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여론도 살피겠지만 정치적 오기로 보일 수 있는 재결을 시도하기에는 너무나도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냥 재결 상정 날짜를 잡지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홀딩하면서 보류하고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럼 그렇게 시간을 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 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는 보면 국정조사 특위도 가동되고 있거든요. 예. 국정조사 특위에 보면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비상기업 당시 어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뭐 법무부 장관도 다 나와 있고 아마 그때 보면은 계엄군 지휘부뿐만 아니고 그때 우리 그 군 장성들하고 경찰들이 그 수십 명이 나왔거든요. 그분들이 다 똑같이 증언하는 게 보면 벌써 검찰에 가서 또는 공수처에 가서 다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볼 때도 보면 실체적 진실을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번 비상계엄에서부터 어떤 뭐 끝난 해제되는 과정에까지 대부분의 상들이 지금 다 밝혀진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볼 때도 아마 이 내란 특검을 굳이 추진하지 않아도 충분히 어떤 뭐 국민 대여론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본인들이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되레 민주당이 이탈표를 걱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제쯤으로 시기 예상하십니까? 좀 민주당이 당분간은 재표결을 할 가능성 저는 낮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지지율의 정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괜히 통과도 못 시킬 거 네. 또다시 암만 꺼내놓으면 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도대체 민주당 뭐 하냐 예. 이런 얘기밖에 못 듣거든요. 즉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원안을 갖다가 지금 양보를 대폭했잖아요. 네. 두 가지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하나는 국민의힘 안을 그냥 받던지. 근데 그거 받는다고 과연 국민의힘이 하자 그럴까요? 아마 또 무용론 얘기하면서 안 받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럴 거면은 차라리 원안을 다 되살려라. 즉 외환죄, 네. 그다음에 내란 선전선동 이 부분 다 살려서 향후에 정권 교체가 된다든지 이랬을 때 다시 특검을 추진하는 게 어떠냐 이런 목소리도 지금 야당 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도 뭐 재표결이 지금 뭐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낼 수 없는 현실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 하나의 카드로서 원안을 되살리는 게 오히려 대선 국면에서 향후 대선이 치러진다면 실질적 진실 규명을 갖다가 공약에 넣어서 정권 교체 이후에 추진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 명이 비어 있잖아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안 된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은 그 최상목 대행에게도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말을 하는데 이번에 내란죄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탄핵이라는 말은 언급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제 헌재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국힘에서는 그것도 이제 비판하고 있던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일단 문제는. 마은혁 후보자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우리 이 헌법재판소에 보면 선입선출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사건 순서대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은행에 가더라도 번호표를 뽑잖아요. 그럼 번호표 뽑은 순서대로 은행 업무를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에 어떤 우리 탄핵 심판이 돼 있냐면은 국무총리가 지금 탄핵당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권도 있고요. 경찰청장 탄핵 심판권도 있고 감사원장 탄핵 심판권도 있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권도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급한 것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것인데 예.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지금 변론 기회를 한 번 열고 한 번도 열리질 않았거든요. 법무부 장관 한 달이 지났는데 변론 준비 기일조차도 못 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만 딱 하루 여는데 그날 하루 열고 준비 기일도 없이 하루 열고 2월 3일 날 결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것들은 사실은 마은혁 재판관을 무조건 임명하겠다는 그런 뜻이 드러내는 거잖아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조금 너무 속도 조절내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게 저는 헌법재판소가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게 맞는 건데 예. 지금은 보면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보면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됐거든요. 그 가운데 보면 진보 성향을 가진 재판관 4분,
중도 보수가 4분 나왔어. 딱 4분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헌법과 법률보다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헌법과 법률을 해석할 수 있다고도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만약 후보자가 지금 재판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 최상목 대행이 문제를 삼느냐? 지금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요. 국회 소추인단이 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검사. 네. 근데 검사 측 국회에서 추천한 세 사람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검사 측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그 가운데 보면은 만약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후보자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숙 재판관을 심의할 때 4대 4였는데 만약 재판관 임명이 되면 진보 성향의 뭐 재판관 한 분 더 들어오기 때문에 5대 4라고 하는 기울어진 운정장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왜냐하면 만약 재판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정계선 우리 재판관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서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이고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요. 예. 과거에도 보면 민노당의 국회 보좌진들이 국회에서 농성을 했을 때 검찰에서 공소를 했는데 그것을 판사의 직권으로 기각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마흔의 후보자에 대해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국회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이제는 임명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임명권에 대해서 임명해도 된다는 그 허가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굳이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 최상목 대행이 굳이 수용을 할 필요는 없다. 굳이 수용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균형감 있게 재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저는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내일 모레 헌재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그 재판관으로 임명이라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도 안 따를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시는데 그래도 괜찮은 걸까요? 안 괜찮죠. 헌법재판소가 물론 이게 권한 다툼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국회에서 추천한 근거가 즉 여야 합의로 추천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명백하다면 그거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 헌법 위반 사항을 대행이 하게 되는 겁니다. 명백하게 권한을 갖다가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들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월요일 날 결정이 된다면 저는 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를 거다. 다만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명백한 위헌 사항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민주당으로서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이 소위 탄핵 카드를 갖다가 쓸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근데 저는 최 대행이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봐요. 명백하게 권한에 다툼이 생겼고 지난번 거부권 행사하면서 그 최 대행이 계속한 말이 헌법 정신을 갖다가 제일 먼저 고려한다. 이 얘기를 수차례 해왔습니다. 네. 좀 헌법 정신을 고려한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불안정과 소위 말하면 사법부를 갖다가 사법 불신을 자초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빠진다. 예. 좀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서 최 대행이 결국은 뭐 따를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헌재 결과는 임명하라는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네, 뭐 현재로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데 헌법재판관은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문제없는 사람을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3명,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3명, 그리고 국회가 다수당 2명, 소수당 1명 이렇게 해서 예.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정치적 성향은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구성된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바뀔 때마다 그게 예를 들어 그 당시에는 여당이 다수일 수도 있고 또 보수당이 대통령일 수도 있고 예. 진보가 대통령일 수 있습니다. 그의 때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이 바뀝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이 바뀐다고 대한민국의 헌법의 판례가 극적으로 바뀐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예. 그 내부의 구성에 따라서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저는 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성향이 어떠느냐 이걸 가지고 흔들기 시작을 하면은요 나중에 보수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좀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는 게 예.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마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각하를 주장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은 헌재 흔들기다, 무책임한 음모론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일반 법관에 대해서 제척해야 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뭐 우리 피고인이라든가 이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재척을 할 수도 있고 기피를 할 수도 있고 회피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헌법재판소관들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문제를 삼느냐면요. 문영배 소장 대행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하고 어떤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거를 공공연하게 과시해 왔거든요. 예. 공개적으로. 페북을 통해서. 네.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동생이 지금 윤석열 퇴진 단체 중요 포스트를 맡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각행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에서 자꾸 그렇게 하면 정영식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이 진실 화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냐 했는데 박선영 진실화위위원장은요 탄핵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고 있는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가족이 탄핵 소추와 관련된 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을 문제 삼냐면 저는 그 일반 우리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는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3심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수정할 수가 있는데 네. 헌법재판소는요 딱 한 번 단심제거든요. 국민이 선출하고 임기 5년이 보장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하는데 딱 한 번으로 파면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의 그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 부분을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법체계를 흔든다거나 헌법질서를 흔드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일반 법관들과 같은 제적 사항이 될 수 있는 게 있는지 기피가 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 회피가 될 만한 이유가 되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문영배 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그러한 헌재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들거든요. 1심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8차례가 정해졌습니다. 예. 8차 변론까지. 그리고 이틀마다 변론이 이루어져요. 네. 이틀마다. 그럼 이틀마다 어제하고 오늘 하루 쉬고 내일 변론을 하는데 과연 그 하루 만에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얼마나 심도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방어권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금 보장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필을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예. 지난번에 4차 변론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의 핵심 증인이거든요. 이 전체적인 계엄의 판을 짠 게 김용현 전 장관이고 대통령의 지시와 달리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 현장과 다르게 진행된 부분에 있어의 1차적인 책임도 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있는데 그 장관은 오후에 나와서 예. 한 4시간 정도의 증인 신문을 했거든요. 하루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도 충분히 얘기를 못했고 헌법재판관도 충분히 물어보지 못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론을 정해놓고 눈 가린 경주마처럼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는 문영배 소장 대행의 이재명 대표하고의 어떤 친분 관계, 예. 특히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의 어떤 항소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선 관점에서 볼 때 시간과의 상으로 볼 때 이 문영배 소장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이 변론 전체를 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거기 이미선 재판관이나 정계선 재판관의 가족들이 탄핵 소추 또는 탄핵 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오히려 살만한 소지가 있고요. 예. 이 부분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충분한 해명을 하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건 아니다. 예. 이 부분은 그냥 헌법질서 흔든다, 사법체계를 흔든다 하는 식으로 넘어갈 건 아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단심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어지는 변론 기일들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종일 진행하겠다고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근데 그것도 틀린 게 2월 4일 날도 보면 핵심적인 증인 네. 나오는 게 여인영 밤크 사령관, 그다음에 이진우 수방 사령관, 그다음에 한 번 그 홍장원 전 네. 국정차장이 나오는데 이날도 오후부터 합니다. 예. 네. 2월 그다음부터 6일부터 그다음부터 오전부터 오전부터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충분히 보장이 지금 되지 않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곽종원 전 사령관도 그렇고 홍장원 전 국정원차장도 그렇고 본인이 애초에 얘기했던 증언이 굉장히 바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홍장원 전 국정원차장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지시해서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러 갔다고 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냥 방첩사만 지원하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방첩사에서 체포 명단을 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서로를 이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진술이 바뀌고 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고 네네. 국정원이 그리고
이 홍장훈 전 차장은 여인영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전화 와서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한 거니까 이 두를 그렇게 연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언제 지시해서 이 한동훈 체포라고 한 게 없는데 대통령이 전화 왔다는 거는 분명히 언급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차장이. 부분은 맞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지시해서 한동훈을 대표로 비롯한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그 진술의 내용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대통령 측에서도 질문하고 답변을 끌어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그것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이 지금 보장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이 충분히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마제파만 인명 보류 문제에 넘어와서요. 헌재에서도 이제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권한 침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법부의 그 판사나 재판관에 대한 이 성향을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부지법 판사 네. 그리고 그 판사의 성향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법연구회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 판사가 또 결정을 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구속적부심을 갖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가요? 아닙니다. 또 그리고 결국은 기소를 하게 됐는데 구속 기소를 갖다가 중앙지검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받아들인 건 중앙지법이에요. 자, 그러면 중앙지검과 중앙지법도 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까? 그러니까 판사의 성향을 물고 늘어지는 거는 본질을 벗어나서 결국은 사법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불복을 전제로 한 거다. 두 번째, 지금 사법부신을 갖다가 가짜 뉴스를 동원해서 선전선동하고 있는 거, 이거 굉장히 나쁜 우려를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헌법재판관이 이재명 대표 문상을 갖다, 부모님 상에 문상을 갖다, 그것도 가짜 뉴스인 게 밝혀졌잖아요. 예. 그리고 서부지법 판사가 퇴진 집회에 참석했던 판사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SNS를 뒤져보니까 미군이나 유엔군을 갖다가 비판했더라, 북한군을 비판한 거였잖아요. 자, 이렇게 가짜 뉴스를 갖다가 갖다 붙여놓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은 또 다른 얘기를 꺼내고 또 다른 얘기를 꺼내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갖다가 조직적으로 지금 여권 지도부가 획책을 하고 있고 지난 설 연휴 기간 내내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공격을 했는데 결국은 헌법재판관이 공정치 못하다 이걸 갖다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헌법재판관들이 민주당과의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의 성향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향이 판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정말로 국민 누구도 납득 못할 판결을 내린 게 있다면 예. 저는 재척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재척 사유로 회피할 수 있고요. 왜? 다른 재판부가 있으니까. 네. 근데 헌법재판관 진보 성향이라고 해서 다 빼면 판결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법대 동문인 헌법재판관에 7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다 제척해야 됩니까? 또 권선동 원내대표하고 연수원 동기가 있어요. 정영식 재판관. 예. 그분도 제척해야 됩니까? 결국은 헌법재판관 재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얘기들은 예. 지금 국민의힘이 결국은 사법불씨를 조장하기 위한 선동을 하고 있는 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 접견이 조금 넓어졌잖아요. 네. 근데 참모진이 갔다 왔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무수석 등등이 다녀왔다고 하는데 거기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계속 이제 밖으로 나올 텐데 옥중 정치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런 메시지의 그 발언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설날을 맞이해서 본인들의 어떤 보좌했던 대통령을 이 방문해서 만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저는 너무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나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예. 당연히 이 설날을 맞이해서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통령을 찾아뵙고 어떤 안부도 묻고 또 건강 상태도 한번 물어보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안부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네. 아마 사람 사는 곳이다 이런 부분들은 보면 본인 스스로가 아마 저는 대통령이 의연하게 대처하자 이런 것들도 저는 대통령이 그냥 구치소에 있으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조금 다짐하는 그런 의미도 보이거든요. 아마 이번 비상계엄이 보면 본인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예.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구속이 되고 또 앞으로 탄핵 심판을 받고 형사재판을 받는 부분도 본인 스스로가 앞으로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하는 그런 스스로의 다짐을 아마 참모들에게 보인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저는 단지 이제 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떤 인간적인 도리로 대통령을 찾아뵙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
얘기가 있는데 네. 저는 권성동 의원의 어떤 그런 인간적 도리까지 탓할 수는 없지만 저는 대통령이 그런 면회 어떤 요청에 대해서 거절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먼저.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인간적 뭐 의리라든가 어떤 충정은 이해하지만 본인이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 오게 되면 국민의 지도부가 오게 되는 꼴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모습들이 마치 이 구치소에 알려나는 것처럼 또 마치 어떤 큰 뭐 정책 어떤 이유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저는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뭐 이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저는 대통령께서 충분히 권성동 의원의 마음, 대표의 마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국민의 지도부라든가 또는 국민의 의원들이 아마 개별적으로 대통령 찾아뵙는 부분들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 다만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옥중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윤상현 의원 정도는 저는 뭐 대통령을 만나서 꼭 필요한 부분 국민들에게 낼 메시지에 있어서는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은 대리해서 하는 부분들은 그나마 조금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메시지 계속 접견을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메시지는 계속 나올 텐데 그럼 이거를 윤 대통령의 그 옥중 정치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은 저는 참모들, 대통령실 비서진들이 그 면회를 간 부분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봐요. 예. 자, 대통령실 비서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의 혈세로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보좌해야 될 사람은 직무가 정지돼서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그 대통령직을 이어서 수행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지금 보좌를 하는 게 업무입니다. 본인들의 월급을 국민들이 주고 있는데 그런 공복이 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지시를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다. 두 번째, 저는 국민의힘의 뭐 의원들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공적인 뭐 계급장 떼고 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탄핵도 안 됐는데 무슨 대선 여론조사야 그 말 했다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여론조사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옥중 정치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동일하 경향, 도대체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정광훈 당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당인지 아니면 윤석열 당인지 정말로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어렵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옥중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본인들 말대로 국민의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면들,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더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글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논란인데 서로에게 고함 치는 일을 멈춰야 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글을 올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번에 도발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복권되고 난 이후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그때 이제 뭐 살고 난 다음에 지금 이번에 사면 복권이 됐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1심에서 선거법에 대해서는 1년 징역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거법 항소심에서 유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사실은 차기 만약에 탄핵이 현실화됐을 경우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여러 가지 대선판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대선 주자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민주당 내에 있는 구친문계 세력들을 모아서 아마 포스트 이재명 대표를 조금 견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경남 양산을 방문했을 때 네. 이은주 의원을 대동해 갔거든요. 예. 이은주 의원이 누구냐면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저격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은주 의원의 손을 잡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불쾌하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건 뭐냐?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거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당신의 어떤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 전 경남지사 계속적으로 나를 공격하게 된다면 나도 마찬가지로 이현주 의원이라든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 공격했던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하겠다는 굉장히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고 메시지를 담았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포용을 해라. 김경수 정남시도 포용해주고 김부겸 전 총리도 포용하는 통합의 정치를 좀 해줘 달라고 이재명 대표 요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마 이번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통합을 아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경수 경남지사도 깜짝 놀라서 앞으로 이제 이 당내에서 더 이상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도발은 하지 않고 앞으로 본인이 어느 정도 몫을 냈기 때문에 구친문계를 규합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대들다거나 또는 대선 가도의 걸림돌이 아니고 앞으로 나름대로 어떤 뭐 당분간 수면 아래 깔아앉아 있으면서 어떤 이재명 대표하고 함께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만 돼 있는데 저는 선거법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언제든지 예. 과거의 구친문계들이 그래도 민주당이 한테 주류였던 구친문계들 언제든지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를 통해서 언제든지 이재명 대표에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열려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이 발언이 나온 시점이요.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 이후거든요. 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전날도 얘기를 했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 전에도 얘기를 했었고 네. 또 오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곧 열릴 수 있는 대선판에 비명계가 숟가락 얹을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이런 지적들이 당내 비판들이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울림이나 영향이 있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일단 민주당 지지층은 지금 사태를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사법부, 서부지법원이 대규모 습격을 당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연휴 기간 내내 소위 극우 보수 세력과 여당 지도부로부터 뭐 정말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총선 때 나에게 너는 모욕감을 줬어 사과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민주당 지지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전혀 영향을 못 미칠 거다. 만약에 정말로 내란 세력을 갖다가 엄벌하고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기여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 지지율을 올리는데 기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도 민주당 지지층도 와 우리 함께 한번 힘 모아서 잘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지 모르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지지층은 여전히 내란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고 사법부나 그다음에 최대행의 잘못된 어떤 행동이 민주당이 자칫하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느낌인데 지난 총선 공천 얘기하면서 사과부터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게 과연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게 영향이 있을까? 저는 그런 점에서 비명계의 그 마음은 이해가 가나 굉장히 잘못된 지금 전략을 택한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결국은 뭐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김철원 경일대 특임교수, 박창원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